2020년 4월 30일 음력으로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찰에서 열리는 봉축 법회나 이런저런 다양한 부처님을 맞이하는 행사들을 한 달 뒤로 미루었습니다. 다행인지 올해 음력으로 윤달이 있는데 그 윤달이 또 마침 4월에 겹쳐서 불교계로서는 아마 한숨 돌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뒤는 모든 것이 편안하게 치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이 방호제가 있던 자리가 범왕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이 이곳에서 안쪽으로 200m 더 들어온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니까 그저께부터 저렇게 하루종일 녹음 테이프를 틀고 있어서 저게 과연 무슨 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냥 저는 뭐 편안하게 그냥 듣고 있습니다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 편지 녹화에도 저 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장편소설의 첫 대목을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을 들어서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장편소설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영어로 이렇게 옮겼어요. All happy families are alike. Each unhappy family is unhappy in its own way. 그렇죠. 행복한 가정은 좀 주변에서도 이렇게 자주 보게 됩니다만 닮은 데가 있죠. 서로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하고 또 혹시 상대의 실수가 있으면 너그러이 받아들여 줄 줄 아는 그런 가정이죠. 그건 부부끼리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자매끼리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정의 구성원들은 대개 가정 밖에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거의 그런 닮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그대로 바꿔서 이렇게 해봤었어요. 발전하는 곳, 국가, 회사, 종교 등등등은 서로 닮았지만 퇴보하는 곳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퇴보한다. 2018년 11월 2일에 제 일기에 기록해놓은 내용입니다. 또 그냥 정치 얘기로 가볼까요? 보름 전에 이루어진 4.15 총선에서, 총선은 여당의 압승이라고 표현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압승의 측면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완패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은 이번에
국민들이 여당의 견제구를 날리지 않고 그 제1야당의 견제구를 날린 셈인데 그 견제 심리를 아직도 모르고 싸움질만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뭘 하겠다라는 사람들이나 뭐나 아직도 완전히 더 몰락할 때까지는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고, 몰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도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그건 답답합니다. 저는 특정 정당을 그렇게 좋아해 본 적도 없고, 그렇지만 늘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그 정권이 안정되길 바라고, 마찬가지 이유로 야당이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야당이 없는 한 모든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오만해지죠. 이미 그런 징조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야당이 하는 꼴이 보기 싫어도 표를 찍어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심리를 모르고,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르고, 자기들이 잘났는 줄 알고, 또 그 권력을 서로 또 차지하겠다고 분쟁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 톨스토이가 몇십 년, 100여 년 뒤에 한국에서 벌어질 일을 정확히 내다보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나중에 제 블로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나 까레리나 작품이 영화로 몇 번 나오고 뮤지컬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영화는 제목을 아주, 그러니까 브론스키 백작에다 중점을 두었는지 안나 카레리나 브론스키 백작의 사랑 이렇게 했더라고요. 주요 장면을 몇 컷 블로그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직 그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전 몇 해 전 안나 카레리나 국내 번역본을 읽어가면서 밑줄 친 대목들은 영국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 번역본을 찾아서 확인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러시아에서 영어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라고 하는 곳이 역사와 전통이 있고 꼼꼼한 교열 과정도 거쳤을 테니까 더 기억하고 싶은 대목들은 안나 카레리나 뿐만 아니라 전쟁과 평화도 그랬고, 레미제라블도 그렇고,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도 그렇고, 주요 명작들은 국내 번역본을 읽다가 마음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으면 영어를 어떻게 옮겼는가 한번 찾아보는 그런 취미 겸 버릇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자, 톨스토이와 안나 카레리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근데 참, 제가 안나 카레리나하고 프랑스 소설, 아직은 벼랑안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것을 읽고서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안나 카레리나의 남편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프랑스 소설에 결국은 말하자면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졌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 여자 주인공들의 남편들은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말하자면 아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보살필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모자랐습니다. 내가 잘 벌어다가 먹고 살게 해주면 되지, 말하자면 그런 식이었죠. 그리고 오로지 일에만 빠져 있든가, 그러다가 아내로서는 남편한테서 찾을 수 없는 뭔가 그 애틋한 이런 것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빠지게 되어 있죠. 그래도 안나 카렐이라는 브론스키 백작한테 농락을 당한 건 아니죠. 브론스키 백작이 안나 카레니나를 진정으로 사랑했으니까요. 근데 지금 제목 생각이 안 나는 그 소설에, 프랑스 소설에서는 실은 농락당하죠. 그래서 정치도 국민들이 어떤 점을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가, 그걸 살필 줄 알아야 된다. 요란하고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엄청난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은 국민들은 그 가려운 것이 어딘지, 어떤 때는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글을 쓴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이 뒤에 보이는 하얀 꽃이 저게 아주 거목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계곡에 자라난 나무가 이렇게 커서, 그러니까 장마철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짜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센 물결에도 뽑혀나가는 일 없이 잘, 그리고 저렇게 멋진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흰 꽃이 혹시 돌배나무인가 했더니 누구한테 물어봐도 돌배나무는 아니라 그래요.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누가 또 찾아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듀리안을 개량하는 작업을 12년간 해온 끝에 겉에 그 가시가 없는 두리안을 품종으로 만들어냈다는 뉴스예요. 혹시 동남아에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태국 이쪽에서는 듀리안 처리되면 참 요란스럽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부족 간에 전쟁까지 일어났었다고 하죠. 저는 말레이시아에 2년 머무는 동안은 이 듀리안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냄새가 하도.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똥 냄새가 나서 먹지 못했는데, 2년 전 세상 떠난 아내를 만나서 같이 지내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이 듀리안을 그렇게 좋아해서 저도 또 듀리안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인도네시아 여행 가서는 듀리안을 계속 사 먹고, 또 어떤 땐 국내에서도 주문을 해서 둘이 활짝 웃어가면서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품종 개량을 해서 듀리안에 가시가 없는 듀리안을 만들어낸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지 참 헷갈립니다. 가시 없는 듀리안이 또 듀리안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냈다 해가지고 온 국민이 환호했었던 제 어릴 적 일입니다만 그 기억도 납니다. 또 한 가지 뉴스는
제3세계 뉴스를 주로 전하는 곳에서 나온 것인데, 중국이 지금 메콩강 상류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고 있죠. 그 때문에 라오스나 베트남을 포함해서 특히 라오스 힘들 것입니다만, 메콩강이 흘러가고 있는 그 메콩강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천만의 사람들이 가뭄이 계속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캄보디아와 시엠립 근처에 있는 톤렙 호수인가요? 아마 동남아에서 가장 큰 호수, 담수호라고 하는데, 그 호수도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이 특히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다음엔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누려볼까 해서 지금 곳곳에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다양한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 메콩강 물줄기를 중국이 쥐고 있으면서 앞으로 꼼짝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프리카의 종족 분쟁들 중에 상당수도 이 물을 둘러싼 싸움이고, 이스라엘이 또 물줄기를 장악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을 또 압박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 물을 둘러싼 싸움이 아주 크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중국이 반식민지, 이를 땐 하나의 반입니다. 완전 식민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100% 독립국 자주국가도 아닌 체제식으로 일본과, 하긴 그 일본에 앞서서 영국 등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한테 그랬습니다만, 그 반식민지를 겪으며 수많은 중국인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그만한 제국의 위치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과거 영국이나 일본이 했던 것에 못지않는 짓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고, 주변에 티베트와 위구르, 또 내몽골 지역에서 저지르고 있죠. 글쎄, 공업이라는 말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공업에 대한 과보도 언젠가는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억울하게 그 과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안타깝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실은 잔치를 했어야 되는 날입니다. 지금 어제 책 2권을 마쳤습니다. 며칠 동안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 2시, 3시경까지 주로 읽던 이미령의 시시한 인생은 없다 와, 저녁에 조격하면서 며칠 동안 읽은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저께는 또
두꺼운 전쟁과 인간을 맞춰서 어제부터 그에 이어서 동남아시아사를 읽고 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이미령 선생의 시시한 인생은 없다 다음으로 테오도르 준박의 참선을, 그리고 저녁에 조격하면서는 아주 오랜만에 한국 소설을 읽기로 했습니다. 염상섭의 3대를 읽어볼까 합니다. 한국 소설을 읽는 것은 2009년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읽은 이후 처음인 것 같으니까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젠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었던 날인데, 그리고 제게는 떠나간 아내와 특별한 기념해야 할 일이 있었던 날인데도 그냥 조용히 지냈습니다. 오늘은 아직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데 계속 방호제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아내 위패를 모시고 7.7제 49제를 지냈던 대각사에 가서 인사를 하고 올까,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톨스토이 얘기로, 그런데 톨스토이의 그 말이 어찌 보면 본인에게도 해당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은 귀족으로 태어났는데 톨스토이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특히 부인과의 사이에 갈등이 깊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문제가 이 대작인 안나 카라리나의 첫 문장을 태어나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그냥 짐작해 봅니다. 오늘도 주저리 이야기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